김정은이 좀 웃기는 게 지금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나보고 위헌을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생존, 경제 이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핵을 완성해 놓고 헌법에 담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말 날강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 20형 ICB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북한이 공언을 했었죠. 화성 19형이 마지막 최종 병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1년여 만에 화성 20이라는 또 최신형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화성 20은 그동안 북한의 공언과 달리 북한의 핵 그리고 그 투발 수단인 ICBM 개발이 끝없이 무한 욕망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신형 고체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를 통해서 많은 이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정확도, 그 다음에 운항 능력, 사거리 이런 것들을 크게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체를 탄소 복합 섬유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무게를 늘림으로써 더 위력 있는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고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화성 20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나 뭐 이쪽뿐만 아니라 동부 뉴욕까지 포함하는 동부 지역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가 한 15,000km 정도 되니까 평양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무기를 공개하면서도 언급을 자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트럼프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트럼프가 1월 달에 집권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정식 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이제 조금만 더 트럼프를 잘 구워 삶으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 요구만 철회하면 북미회담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벨상, 내년 노벨상을 또 재도전하고 있는 트럼프의 마음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화성 20형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노골적인 대남 위협을 한다? 워싱턴도 우리 사거리에 있다. 워싱턴이 핵 불바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트럼프나 워싱턴 정가의 이 매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에 공들여온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살짝 화성 20형을 열병식에 선보이는 수준, 그러지 않아도 다 해외나 미국 또 한국의 정보당국이 저거 화성 20형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또 북한 조선중앙TV의 그 화면 열병식 중계 구성만 봐도 열병식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끝부분에 화성 20이 등장하는데, 이때 북한의 간판급 아나운서인 이춘희가 정말 열광을 하면서 우리의 최종 무기라고 이 화성 20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김일성 광장에 모여있던 북한 주민들이 일제히 막 열광을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대죠. 물론 사전에 다 연습이 된 고도로 기획된 이런 움직임 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북한은 김정은의 육성으로 뭐 언급을 하기보다는 화성 20형의 존재 자체로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방중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이 화성 20형에 각별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탄소섬유 복합 연구소에 가가지고 동체를 가볍게 만드는 이런 연구 상황을 지켜봤고요. 중국 전승절에서 다녀와서는 또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또 참관을 했습니다. 이미 화성 20형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굳이 내가 뭐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그냥 이렇게 내비치면 넌지시 내비치기만 해도 화성 20형 무서운 건 너희들이 좀 알아줘야 될걸?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시점이 중국 전승절 이후였는데 의도된 타이밍이었나요? 김정은으로서는 9월 3일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지고 중국이 그동안 만들어온 첨단 무기라든가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뭐 항공모함이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각종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것들을 얼마 있다 좀 선보일 거야 해가지고 사실 열병식
내내 보면은 중국의 어떤 그런 전승절 열병식을 많이 좀 본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북한 TV가 중국 전승절 그 준비 상황을 방영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왜 중국이 그 발 높이라든가 병사들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다 발 높이를 맞추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똑같은 장면이 이번에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도 북한 TV에서 북한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은 중국 또 러시아 이런 든든한 뒷배 푸틴과 시진핑 형님을 배경 삼아서 자기도 군사 대국인 모습 이런 것들을 결국 노동당 80주년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고요. 전승절 중국 방문을 하면서 노동당 퍼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달 뒤였으니까요. 이런 아마 그 기본 구도를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비핵화 압박이 북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이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압박 또 비핵화, 또 핵 포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 정치 체제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제 전반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 여기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김일성도 1994년 8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며칠 전 회의에서 보면 김일성이 아주 한탄을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대북 제재, 핵 포기 이런 거 얘기했는데 내가 카터한테 얘기했다. 미국이 제재하려면 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간부들 앞에서 허풍을 떨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면서 결국은 손쓸 사이 없이 죽음을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죠. 대북 압박이나 제재 때문에 은행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전산망 이런 게 다 막혔었어요. 그래서 정말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교역을 하고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정일도 결국은 이제 핵 개발의 중간 단계에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하고 두 번의 핵실험을 하는데 이제 김정일이 관여를 했는데 대북 압박이나 이런 것들 그때는 또 초기였으니까 미국의 압박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사실 김정은이 여러 가지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고 또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전략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이 비핵화 원칙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비핵화를 할 것 같은 제스처 이런 것들로만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보면은 제재 해제를 위해서 또 북미 협상을 위해서 이제 비핵화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라. 핵을 가진 북한 이거를 좀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한다는 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응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핵을 보유하게 됐다 이런 논리를 펴왔고요. 그 다음에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이거를 헌법에까지 핵국가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좀 웃기는 게 지금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나보고 위헌을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적인 방법 국제사회의 룰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존 경제 이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핵을 완성해 놓고 결국은 그걸 핵국가라는 걸 자기가 북한 헌법에다가 담아버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헌법에 담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말 날강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핵 포기라는 이런 부분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라든가 또 북한의 어떤 대외 문제 또 추가적인 어떤 핵 도발이나 ICBM 도발과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나 어떤 협의 또 유엔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보면 아마도 북한의 이 비핵화 부분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쟁들 또 갈등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성 20형은 협상용 카드일까요? 실전 배치용 무기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어떤 신형 무기 체계나 핵이나 미사일 내놓으면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좀 협상용이라는 쪽으로 많이 관측을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결국은 처음에는 협상용이래 가지고 마치 협상이 잘 되면 포기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실전 배치형의 무기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핵도 그랬고요. 미사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처음 대포동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쐈을 때 미국을 향해서 연간 5억 달러만 보상해주면 우리가 이 미사일로 얻는 수익이라든가 미사일 포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충분하겠다. 그 정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협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을 위한 어떤 비핵화 협상이나 미사일 모라토리엄 모두 지금 그게 의미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죠. 북한은 지금 좀 급합니다. 사실은 김정은이가 지금 41살인데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10년 이러면서 또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된 김주애를 내세워서 자신의 후계 체제까지 굳히려고 그러는 이런 좀 석연치 않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 화성 20형 ICBM도 양산 단계로 여러 만들어서 이러는 단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열병식에 나온 이 화성 20형은 뭐냐? 이거는 아직 형태만 갖춘 깡통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캐니스터, 이 틀 속에 거대한 금속 틀 속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 실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대형 ICBM을 들고 나올 때 그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거 모형으로 좀 만든 것 같다. 배선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북한은 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시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내면서 재진입하는 이런 기술을 완성할 것 같고요. 지금은 고각 발사 거의 수직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운항 상태만 살피는 이런 부분이지만 북한 내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시험 사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국제사회가 뭐 주목하고 여러 가지 반발을 하겠지만 태평양 공해상으로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이런 실사격 시험 발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안보의 위협적인 무기일까요? 화성 20형 같은 경우엔 사실은 한국을 사거리로 하기에는 너무 그 규모라든가 사정거리가 이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위협되는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는 화성 11마라고 이름 붙여진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화성 11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KN-23 평양판 이스칸데르라 그러는 이런 미사일 체계였는데요. 여기에다 탄두부에 날개를 달고 이래가지고 화성 11형 마형으로 이제 이걸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마하, 그러니까 음속의 한 5배 이상의 초음속으로 이제 운항을 해서 사실 요격이 어렵죠. 그러니까 또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풀업 기동을 하거나 땅으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 단계에서 저층 방어의 어떤 요격이 어렵게 만든 이런 측면도 있고 화성 11마 같은 경우엔 사거리도 한 800km 정도로 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악천후 속에서도 열병식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이미 9일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전야제를 개최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10일에는 이제 열병식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에 좀 개일 걸로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예상과 달리 밤늦게까지 사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야간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이미 많이 좀 진행돼 있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라든가 군사적인 어떤 대비 태세, 그리고 주민들을 동원한 어떤 화려한 좀 이런 체제 결속을 보여줄 수 있는 쇼를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까지 좀 보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취소를 한다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연설에서 인민을 수십 차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에 대한 병력 대규모 파견, 이걸로 인해서 2,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이 다치는 이런
대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북한군 파병 자체를 김정은은 뭐 성공적인 걸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지만 괴멸 상태의 어떤 손실을 입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가족이나 또 친지들, 친구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부상병들의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명분 없는 전투에 우리가 왜 가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김정은의 결정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서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체제, 자기의 리더십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을 위한 지도자, 속칭 애민 정치를 자신들이 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설문에서 무려 66차례나 인민을 언급하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인민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만에 대한 무마책이고 또 노동당 80년이 북한 인민을 위한 정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3대 세습이라든가 북한 경제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아마 수긍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지금 심리는 뭐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 정부, 남조선 쪽을 향해서 정말 얼굴도 이렇게 돌리기 싫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언급 안 한 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오보다 무관심. 이게 더 극한의 어떤 증오, 또 불만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라 그러는데 아예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패싱 전략 이런 것들을 노고라 하는 거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김정은이나 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뭐 담화나 이런 말로 표시가 됐었고 그게 아주 격렬하고 극한 대남 조롱, 비난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언급을 안 함으로써 존재감 자체를 자신들 스스로도 좀 잊으려는 거고 주민들한테도 이제 한국에 남녘에 어떤 그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 체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8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2달 가까운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평양에 뭐 트럼프 타워를 짓자라든가 김정은과의 북미 대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하겠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건 이제 대남 무시 전략이 그냥 단순한 어떤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보수니 민주의 탈을 썼니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상관 안 하겠다. 그러니까 현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반감 또 대화나 협력, 교류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이런 무시 전략 이거 자체가 그만큼 북한이 한국을 또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국가 체제 이런 역량에서도 열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젊은 층 미래 세대들이 한류 문화, 드라마, 영화, 가요에 물들어서 남한에 대한 어떤 동경심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대적인 또 무관심, 차단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좀 저 대한민국과 접촉선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또 문화의 어떤 교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군 병사들한테도 한국에 대한 주적관 또 제일 주적이다 뭐 언젠가는 선멸하고 평정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적개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사실 6.25 전쟁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도발한 6.25 전쟁이 지금까지도 민족 상잔의 참극으로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어떤 민족 상잔이라는 이런 오명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적대 국가를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또 다른 무력으로 평정했을 뿐이다, 소멸했을 뿐이다 이런 아마 그 기본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열병식 뒤로는 여전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화려한 열병식을 연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장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도 구해오지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또 기초적인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도 지금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1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가장 주력해온 핵과 미사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강화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거를 화려한 열병식으로 포장해가지고 보여주려 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 이제 핵과 미사일 말고 상용 무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뭐 군함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또 드론 뭐 이런 것들에 또 주력을 하면서 핵과 상용 무기의 병진 전략 두 개를 같이 발전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아무리 뭐 인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난 해결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지금 1,100만 명, 한 40% 정도가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북한을 우리가 국장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려한 쇼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떤 통제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화려한 쇼, 그리고 거기에 수령인 자기가 어마어마한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숭배받고 찬양받는 이런 고전적인 어떤 의례,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좀 공고히 하는 이런 쪽으로 이번 노동당 창건 80주 열병식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다시 핵과 미사일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군사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김정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년 초에 열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이 핵무력과 또 상용무력의 병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기체계 개발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핵미사일에 대한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화성 20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선보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끝판왕이다, 이걸로 우리는 종결되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했던 화성 19가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화성 20을 들고 나와가지고 최종 끝판왕이다, 이런 식으로 또 끝없는 어떤 핵 또 미사일 능력의 과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한 부분, 이런 것들이 챙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2016년에 사실 7차 노동당 대회라는 데서 김정은이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 이랬지만 사실 핵과 경제가 병진이 될 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슬그머니 핵 병진 정책을 철회를 했거든요. 이제 내년 초에 10년 만에 다시 핵 경제에서 경제를 빼더니만 이제는 핵과 미사일, 거기에다가 재래식 무기까지 이제 올인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군사밖에 남지 않는 거대한 병영 국가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북한이 기대하는 외교적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나요? 외형상으로 보면 9월 3일 날 천안문에서 있었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또 거기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어떤 북중러 연대, 이런 것들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푸틴이 보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보낸 이창 중국 국무원 총리, 2인자들을, 중러의 2인자들을 양옆에 세움으로써 북중러 연대, 이런 부분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판 북중러 연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노동당 80년 통치를 이어왔고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통해서 80년을 이어왔다면 적어도 한 10여 개 정도의 정상들 가서 뭐 축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모은 거죠. 그나마 이제 체면을 살려준 게 베트남의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국가 수반으로서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푸틴이 보낸 메드베데프도 한 자리 옆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김정은이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또럼 서기장을 앉혀
정치인 거죠. 뭐 베트남을 겨우 동원해가지고 체면 치레를 할 정도로 별로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15년 동안의 자기의 통치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되지 않은 게 앞으로 10년 동안 그것도 본인이 통치 노선이나 이런 거를 어떤 변화도 가하지 않으면서 결과는 좋을 거로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의도가 통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15년 동안 집권해가지고 핵실험을 4차례나 해서 모두 북한이 6차례를 통해가지고 핵개발을 완성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본인은 엄청난 성과라고 하지만 결국 핵과 ICBM에 15년 동안 올인하는 동안에 대북 제재의 벽은 높아졌고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누구도 제대로 된 체제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등을 돌린 상태고요. 중국도 글쎄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UN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급하니까 병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북러 밀착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러시아가 북한을 위하고 챙길 마음이었으면 지금 그 병력 제공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식량이나 물자라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김정은의 어떤 통치 노선에 따른 북한의 어떤 일부분, 군사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대북제재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큰 압박 속에서 북한 정치, 경제, 외교는 제가 보기에는 숨쉬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김정은도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검증되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검증된 정보와 북한 지식을 통해서 팩트 체킹된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